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8장 기본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기본권의 법적 성격인데 기본권은 보통 이중적 성격 또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또는 이제 양면성이라고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다 또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 말은 뭐냐면 주관적 객관적 이게 이제 대비되죠. 이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러한 그 가지는 그러한 공법상의 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는 그러한 공법상의 권리 그거를 이제 주관적 공권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가치 질서는 뭐냐 하면은 그 기본권은 이러한 이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또한 이 헌법, 국가가 추구하는 객관적 가치 질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면성, 이중 또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국가 또는 사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그 가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이런 기본권 보장이 그런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객관적 가치 질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권은 이중적 성격 또는 양면성을 갖고요. 또한 우리가 그 앞에서 법의 개념에서 법을 자연법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실종법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그 법의 법학에서는 그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자연법론자하고 이제 실종법론자의 대립이 있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경우에는 요건 그 일반적으로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 실정법상의 권리이긴 하지만 그러한 그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의 실정법의 권리로 규정되지 않았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근본적으로 이건 자연법상의 권리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우리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우리 헌법도 이러한 기본권은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법적 근거가 바로 헌법 제10조 제2문과 헌법 제37조 1항을 들 수가 있는데 헌법 제10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문장 제2문 이것이 이제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이제 근거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2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제2문에 제10조 제2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확인.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또는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개인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인의 기본권은 국가 이전에 이미 또는 헌법 이전에 이미 개인의 권리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단지 그러한 기본권을 확인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국가에 의해서 또는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그 뭡니까 그 보장되는 만들어지는 그러한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겠냐 이런 것이고 결정적인 그 문구는 그리고 이제 불가침 이런 표현도 연결이 돼 있죠. 왜? 기본적인 권 줄여서 뭡니까? 기본권이죠. 기본권.
이러한 그 기본권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거를 또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이제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런 기본권을 국가는 확인하고 그 보장할 의무를 지는 거지, 국가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헌법 제10조 제2문은 이러한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거를 그 확인시켜주는, 뒷받침해주는 헌법상의 근거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근거는 헌법 37조 1항입니다. 헌법 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권리면 헌법에 반드시 규정을 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국민의 그 자유와 권리, 즉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뭡니까? 그 기본권이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거를 전제로 한 이런 규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그런 기본권에 뭐가 있냐 하면은,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특히 우리 헌법은 아주 그 기본권 규정이 상대적으로 적지가 않죠. 그래서 상세하게 그런 개별적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개개의 기본권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권으로 얘기하는 그런 대부분의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생명권이라든가 또는 성명, 이름에 대한 권리, 성명권, 뭐 초상권, 이런 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당연히 기본권으로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권, 초상권, 뭐 성명권, 뭐 전형적인 37조 1항에서 말하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그러한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헌법 제10조 제2문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 이 두 개의 그 헌법 규정은 바로 이러한 그 기본권이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실정법상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더 보다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자연법상의 권리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죠? 자연법상의 권리니까 실정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지 말고 근본적인 성격이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거죠. 물론 실정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관계. 이미 우리가 헌법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은 세 단계에 걸쳐서 변화 발전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던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는 사실 기본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헌법에서는 사실 통치구조가 훨씬 더 역사가 길고 또 뭡니까? 가장 고유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헌법이 이제 통치구조 외에 기본권을 다루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이 되고 근대 국민 주권주의를 기반으로 한 근대 시민국가가 확립이 되고 그런 근대 시민국가의 헌법인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확립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본권이 통치구조와 함께 또 하나의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양축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권과 통치구조 뿐만 아니라 그 근대 헌법에 들어와서 기본권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헌법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본권이 도입된과 동시에 통치구조의 가치적으로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권이 헌법에 또 하나의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 기본권의 보장이 그러니까 기본권이 보장이 또 기본권이 도입이 되면서 가치적으로 뭡니까? 기본권이 통치구조보다 더 우월한 그런 가치가 된 겁니다. 헌법 안에서. 그러면서 통치구조의 존재 이유, 목적이 뭐가 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통치구조의 중요한 임무가 된 겁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제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돼서 주권자가 군주가 아니라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목표이고, 또한 통치구조도 그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제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이 통치 구조보다 우위에 있는 이런 구조가 된 겁니다. 이제 헌법이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부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본권의 종류.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헌법 규정들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10조에는 7가지 기본권의 종류 중에 2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이제 7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하나가 행복 추구권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7가지 기본권의 종류 중에 2가지가 10조 제1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행복 추구권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 또는 기본권의 기본권이라고 보통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뭐 직업 선택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신체의 자유든 뭐 행복 추구권이든 이러한 다른 모든 그런 개별적 기본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기본권을 아우르는 그런 기본권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예요. 그래서 기본권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이런 다른 기본권의 어떤 이념적 전제 또는 이제 기본권의 기본권으로 평가되는 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기본권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행복 추구권이 있죠.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다음으로 포괄적인 기본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회적 기본권을 또 7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다만 행복 추구권은 그런 사회적 기본권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어요. 그래서 행복 추구권은 어떤 이런 전통적 기본권의 어떤을 아우르는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다음으로 포괄적인 기본권이긴 하지만, 행복 추구권은 사회적 기본권하고는 이제 완전히 구분된다,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기본권은 다른 그 개별적 기본권은 아우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가장 포괄적인 기본권이고, 그 다음으로 포괄적인 기본권이 행복 추구권인데, 행복 추구권은 사회적 기본권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거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7가지 기본권의 종류 중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 이제 2가지를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러한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헌법 37조 1항,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죠. 헌법 37조 1항의 관계인데, 뭐냐면은 헌법 37조 1항은 뭐였습니까? 아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기본권은 어떠한 기본권이냐?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 바로 37조 1항에서 말하는 37조 1항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37조 1항에 포함되는 기본권은 어떤 기본권이냐 하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권으로서 현행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기본권, 바로 그런 기본권이 37조 1항에 이 적용되는 그러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거는 이제 37조 1항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또 여기 2항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요거하고도 연결되는데 이건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본권의 종류의 세 번째는 이제 평등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법
11조에 이렇게 평등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평등권이 이제 또 하나의 기본권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 개개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같이 그 이 시대에 같이 병존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그 상황은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평등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다 다른데 다 그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른데 그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응?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개개인들의 주어진 상황, 또 개인의 뭐 능력이나 자질 다 다르지만 똑같지 않죠. 그렇지만 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을 다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할 것은 이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을 때 특히 이제 뭐냐면 다른 이제 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침해를 주장할 때 평등권도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을 같이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평등권이 침해됐다 같이 주장할 때 좀 평등권의 침해를 이제 같이 원용하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러한 평등권은 그 침해되었는지를 제3자 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비교적 쉬워요. 다른 기본권보다.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 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 이거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침해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똑같냐 안 똑같냐.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 같은 노동 시간에 누구는 임금을 좀 더 받았다. 그럼 이건 이제 일단 뭐 다른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차별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등권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판단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평등권을 원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같이 원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평등권의 침해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용이하니까 좀 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라는 헌재의 결정을 받아내기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평등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법 기술적으로 또 평등권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입증이 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입증이 용이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본권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평등권의 침해 여부도 같이 보통 검토하고 또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12조. 제12조부터는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이에요. 자유권적 기본권. 그래서 이제 12조, 13조는 그냥 크게 보면 이제 묶어서 이제 신체의 자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개개의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12조, 13조 묶어서 이제 신체의 자유의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14조는 거주 이전의 자유. 그다음에 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16조는 주거의 자유. 그다음에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다음에 18조는 통신의 비밀. 그다음에 19조는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20조는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현의 자유라고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다음에 23조는 재산권의 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12조부터 23조까지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24조, 25조 이거는 이제 그 정치적 기본권이죠. 정치적 기본권. 그래서 이제 선거권하고 공무단임권. 피선거권보다 공무단임권이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죠. 왜냐면은 이제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사실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제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피선거권보다 이제 공무단임권이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선거권, 공무단임권,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헌법 개정에 대한 그 지난번에 했던 이제 국민투표권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 72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그 국민투표 회의권, 회부권, 부의권
대통령이 이런 권한이 있는데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데 이런 헌법 72조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그 국민투표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정치적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제2장에 있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면 제2장 즉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2장에 있는 거는 요 24조, 25조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정치적 기본권.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까지 봤어요. 이제 두 개 남았죠. 두 개는 뭐냐? 26조부터가 바로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이에요. 청구권적 기본권. 26조는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고 27조에는 재판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28조에는 형사 그 뭡니까? 피해자 구조제도. 그죠? 형사 피해자 그렇죠?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미안해요. 형사 피해자 구조제도는 여기 있죠. 여기 30조에 있고 28조는 이거는 저기 형사 보상 청구권이요. 미안합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그 버벅 땡김에 28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언제 피의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입건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입건이라고 하는데 입건하면 입건이라는 게 뭐 꼭 사람을 구속해 하고 이게 아니라 입건 정식 수사를 개시한다가 그러니까 입건하면 꼭 구속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뭐 구속 입건도 있고 불구속 입건도 있어요. 입건의 의미는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건이 되면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용의자가 피의자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피의자는 언제 피고인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검사가 기소를 하면 이제 공판 즉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죠. 그럼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뭡니까? 억울한 이런 그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8조는 형사 피해자 구조제도가 아니고 28조는 형사 보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고 29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국가 배상 청구권 그리고 이제 30조가 형사 피해자 요거는 이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형사 피해자 구조 제도에 관한 것이 30조. 그래서 뭡니까? 26조부터 30조까지가 청구권적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32조 근로의 권리. 이게 이제 뭐냐면 노동상권 얘기한 거죠. 미안합니다. 근로의 권리. 왜 이래? 근로의 권리 32조. 그리고 이제 근로의 권리와 별개로 33조에 그 노동상권이 규정되어 있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상권이 이제 33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조는 환경권. 36조는 혼인과 가족제도 해가지고 31조부터 36조까지 6개의 조문이 바로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앞에서 봤던 6개의 기본권하고 구분되죠. 어떤 의미에서 구분되냐면 이 사회적 기본권은 근대 헌법이 아니고 현대 복지국가적 의미의 헌법에서 비로소 도입이 된 현대적 기본권이죠. 나머지는 전통적 기본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기본권이 이제 7번째 기본권의 종류로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일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그 사회적 기본권이 31조부터 36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사회적 기본권을 아우르는 이런 개개의 사회적 기본권을 다 포괄하는 아우르는 이러한 그 기본권이 뭐냐 이 중에서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죠. 네, 그래서 결국 뭐 노동 상권이든 교육의 권리든 근로의 권리든 이런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기본권의 종류 7가지 다 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국가의 성립 요건 3가지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죠. 그를 누가 제창을 했냐 하면은 독일의 공법학자였던 게오르그 옐리네크가 이제 국가의 성립 요건을 이제 3가지를 내세운 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런데 이 게오르그 옐리네크가 또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법학 입문에서 접하는 개념이 바로 국민의 지위예요.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국민의 지위를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국민의 소극적 지위, 국민의 적극적 지위, 국민의 능동적 지위, 그 다음에 국민의 수동적 지위 4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헌법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의 법적 성격의 차이에 착안해 가지고 국민의 지위를 이렇게 4수로 나눈 겁니다. 그 중에서 국민의 소극적 지위는 뭐냐? 바로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은 뭡니까? 소극적 성격의 기본권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은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무엇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권리가 아니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러니까 국가가 자유권적 기본권을 가장 잘 보장받는 방법은 뭐예요? 국가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노터치 제한하지 않는 거죠. 그냥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자유권적 기본권이 제일 최대한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도 뭡니까? 개인의 그런 자유권적 기본권이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그런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내 신체의 자유, 내가 신체의 자유를 가지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에게 내 주먹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내 주먹에 다른 사람이 맞더라도 정당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주먹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유는 어디서 끝나냐? 상대방의 코끝에서 끝난 거예요. 상대방의 코에 닿는 순간 더 이상 신체의 자유로서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 상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이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본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을 향유하는 개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제한을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국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제한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완전히 그냥 방임할 수는 없다는 거고, 다만 뭡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상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한 이럴 때 최대한으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 성격의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의 능동적 지위 또는 능동적 성격의 기본권에 해당이 돼요. 이게 어떤 권리입니까? 뭐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 단임권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비로소 정치적 기본권이 행사가 되는 거죠. 투표권이 있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본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니까 뭐냐면은 이런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이제 이런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려면 그런 기본권의 주체가 이런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기본권은 그 기본권의 주체가 이런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기본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참여를 하지 않으면 기본권은 이때 행사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적 기본권은 잊지 말 것이 적극적 권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극적 권리도 아니에요. 이런 정치적 기본권은 행사될 때 비로소 이제 기본권을
현실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은 능동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알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청구권적 기본권. 아까 얘기했던 뭐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청원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재판해달라, 배상해달라, 보상해달라 요구한 거잖아요.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뭘 하게끔 하라 해달라고 국가가 뭘 하도록 요구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청구권적 기본권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국민의 수동적 지위. 이거는 뭐냐면 국민의 의무가 있죠. 뭐 대표적인 게 가장 역사가 오랜 게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가장 역사가 오랜 국민의 의무인데, 이런 거는 바로 의무의 주체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국민의 수동적 지위가. 그래서 의무의 주체로서의 그 국민의 법적 지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수동적 지위는 바로 의무의 주체로서의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 2부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마저 보겠습니다.